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저번 시간에 조현병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진단체계가 정신의학과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다양하게 나누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그것은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접근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은 해부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연구한 정신질환들은 해부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언어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근거들을 마련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신의학 출신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 해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가타부타 따지면 끝도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망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느 편집증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정신의학 기준으로 따진다면 조현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조현병 환자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해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대해 진위 여부 판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동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과 환자가 재판받을 때 담당 정신과 의사가 증언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2월 중에 온라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재판관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가 뭐죠? 제 느낌입니다. 제가 결혼 당사자니까 아내를 잘 압니다. 근거 없이 느낌으로 불륜을 확신하는 남편의 진술이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남편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진술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망상 환자입니다. 다른 부정망상 환자들과 하는 행동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부정망상이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오셀로 증후군으로도 부르는 것입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방금 진술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내 측 변호사의 신문이 끝납니다. 그러자 검사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근거와 함께 증언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보건대 불륜 정황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날 무렵이 되자 남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망상 환자가 아닙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증거를 통한 사실이기에 망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예시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드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부정망상은 의처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의처증이라는 게 신경증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정신병적으로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의심이라서 의처증으로 일반적으로 불리죠. 남편이 부정망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는 자기 망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계속 의심을 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다면 자기 망상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자기 뜻과는 다르게 논리적 증거들이 확실성을 담보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상 자체가 논리적 토대가 구축되면서 현실 경험들이 망상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망상의 논리적 출발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니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아내의 불륜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 주변의 사소한 선물들도 다른 남자들의 애정 표시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좀 엉뚱합니다. 비슷한 환자들의 집단적인 공통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할 개체를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발이란 뒤르켐의 자살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살 방식에 따라서 하나의 집단으로 엮은 겁니다. 일단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해둡시다.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빅데이터에 따라 환자를 파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세밀하게 살피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의학은 결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상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만약 프로이트의 슈레버 분석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라면 첫 장에 프로이트 당시의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비판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망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정신과 의사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상생활만 회복한다면 더 이상 망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기까지 하는데요. 망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생각보다 피를 말리는 작업이긴 하죠. 그런데 의학은 그 기초 토대가 생물학에 있으니까 망상은 뇌 문제로 규정짓고 구체적인 접근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망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증상이 설명되어 버리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현대에도 의사가 그 망상을 잡고 환자를 상담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죠.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따르는 수가 문제가 있다 보니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위해서 그런 시도는 하시는데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생각보다 피로도도 높고요. 그 결과로 환자의 말에 있어서 권리를 포기시켜버려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신병자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학적으로 규정된 정신병적 틀에 갇혀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없죠. 그런데 뒤에 등장하는 경찰이 아내의 불륜 증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권리는 타인의 증언 이후에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르주 아감벤이라는 학자의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호모사케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도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제물로도 볼 수 있고 권리를 일방적으로 상실하게 된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경증자들 역시 그 호모사케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편의 망상은 논리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진행 과정은 별 다른 이상이 없지만 그 대전제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간의 연결이 엉뚱해지면서 논리적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그의 지적 능력에 손상이 간 것은 아닙니다. 망상이 지적 능력을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정신과 의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모든 신경증이 발병할 때 지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증 환자 슈레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슈레버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법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집안도 엄청 좋았던 사람이었고요.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신병이 발병하면서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적 능력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정신병에 빠져 있다고 해도 파티 같은 데 가면 부인들한테 점잖게 농담도 던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가족들이 병원에 면회와서 슈레버에게 조언을 얻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 또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기도 했고요. 더욱이 슈레버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병을 설명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허가까지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의 지적 능력에는 손상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신의학에서 정신분열, 즉 조현병으로 진단이 된 사람입니다. 칼 야스퍼스의 정신병리학 총론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똑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확신과 망상에서 등장하는 확신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체계화된 진단 항목들이 망상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치단서들이 등장한다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말이 되겠죠. 편집증 환자는 수집한 증거를 체계화시켜서 확신을 한다는 거죠. 학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단서가 있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자기는 부정망상 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규정한 것들이 다 현실과 일치하니까 드러나는 망상의 결과값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편집증 환자를 분석하다 보면 한 번씩 정말 현실적이고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나오는 대전제에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도 꽤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증 환자들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현실 좌표가 어긋나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해당 증상을 다루어 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도 좀 많이 들고요. 정신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들 덕분에 전이도 쉽게 일어나지 않았고요.
전이 사실이 꿈을 통해 확인은 되었지만 말이죠. 프로이트가 편집증 환자의 꿈에서 전이를 관찰했듯이 저도 그런 경험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과 편지를 교류하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의학이 조발성 치매, 즉 편집증을 정복할 수 있다면 모든 정신질환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